녹정기, 김용 원저, 재욱원 오장. 중이 된 위소보. 아닙니다.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인은 모조리 기억해냈습니다. 군사가 종이와 붓을 가지고 왔다. 원희방은 즉시 명단을 쓰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그가 한참이나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장강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구술한 것을 사야로 하여금 받아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원희방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너는 사야에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한마디라도 거짓이 있다면 너의 목을 자르겠다. 데려가거라. 2명의 군관이 그를 끌고 나갔다. 위소보는 희죽희죽 웃으며 입을 열었다. 세분 노형, 우리들은 이번에 운수대통하게 되었소. 이같이 커다란 반역 사건을 적발하게 되었으니 우리 4사람은 반드시 크게 벼슬이 오르게 될 것이오. 장강년 등 3사람은 놀람과 기쁨이 엇갈렸다. 조재현은 말했다. 이것은 모두 도통대인께서 명철하신 해안과 영단을 내린 탓이지 속하들이야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목격한 사람에겐 모두 한 몫씩 돌아가는 법이 아니겠소. 모든 사람에게 공로가 있기 마련이지요. 장강년은 말했다. 평서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증거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때의 왕옥산 반적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지. 그들이 북경에 가서 오삼계의 아들을 만나보고 다른 무슨 좋은 일을 해낼 수 있겠소? 그 원가는 그들이 평서왕의 왕세자를 인질로 사로잡아서 평서왕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서왕은 아마도 사전에 어떤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장형은 평서왕의 사람들과 빈번한 내왕을 하고 있으니 그 안의 사정을 많이 알 것이 아니겠소? 만약 그들이 반란에 성공하게 되고 평서왕이 황제가 된다면 허허허. 장강년은 그의 어조가 곱지 못한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재빨리 말했다. 평서왕부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한 사람도 모릅니다. 도통 대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삼계 그 녀석이 역모를 꾸몄으니 우리들은 즉시 황상에게 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3분은 가셔서 사야와 상의를 하시오. 그리고 상소문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의논을 하도록 하시오. 장강년 등 3사람은 군중에서 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사야로 하여금 상소문을 쓰도록 하고 위소보에게 들려주었다. 내용은 원희방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리고 왕옥산 속에 있는 옛날 오삼계의 부하들 명단도 그 뒤에 첨부해 놓고 있었다. 상소문에는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서 위소보가 낮에 반적을 발견하고 밤중에 군영 안에서 방비하지 않은 척 가장하여 그들이 습격을 해오도록 유인을 해놓았는데 반적들이 흉악하기 이를 데 없어서 위소보는 무리를 이끌고 애써 싸웠을 뿐 아니라 군사들이 앞장을 서서 먼저 적의 괴수인 원희방을 사로잡아 역모를 적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전시위 갈통 등 3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황상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3사람의 가족을 돌봐주시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부참령과 장, 조 2분의 시위께서 세운 공로도 몇 마디 적도록 하시오. 부춘 등 3사람은 크게 기뻐서 희색이 만면했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다시 몇 마디 덧붙이도록 하시오. 우리가 18명이나 되는 반적을 모조리 잡았으나 반적들은 그 누구도 실토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내가 황상께서 먼저 전수해 주신 책략에 의거하여 일부러 18명의 반적을 석방한 이후에야 모든 역모를 분명히 알아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시오. 3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18명의 반적을 놔준 것은 원래 황상께서 내리신 방책이십니까? 그거야 물론이요.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어찌 그토록 총명하겠소? 만약 황상께서 성견지명을 지니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 대역모를 어찌 알아낼 수 있었겠소? 위소보가 말한 것은 얼마 전 강희가 그에게 오립신과 오표,
유일주 세 사람을 내보냄으로써 자객이 궁 안으로 들어와 역적질을 하려 했던 진상을 밝히려 했던 사실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장강년 등은 왕옥파에서 공격해 올 일을 이미 황상께서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오삼계를 모함하는 것도 역시 황상께서 먼저 그 뜻을 비춘 것이 틀림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대부기공명이 자기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라 모두 다 크게 기뻐했고 위소보에게 몇 번이나 그 은혜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청나라 규칙에 의하면 장군이 출정함에 있어 만약 황제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 때는 함부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북경에서 불과 20리도 되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그 스스로 궁으로 되돌아가 황제에게 친히 상주할 수 없었다. 즉시 2명의 좌령과 10명의 어전 시위들에게 300명의 팔기병을 이끌고 상주케 했다. 이번에야말로 오삼계는 비참하게 되겠지? 모광부는 우리 천지회와 겨루자고 했다. 누가 먼저 오삼계를 쓰러뜨리는지 두고 보자고 했다. 내가 오늘 두 분 사부에게 모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천지회의 진 사부도 즐거워하시고 황제 사부 역시 기뻐하실 거야. 이튿날 위소보는 군사를 이끌고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갔다. 정오 무렵 2명의 어전 시위가 북경에서 쾌마로 쫓아와서 말했다. 황상께서 밀지를 내리셨습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무시위들을 불렀다. 무시위들과 효기영의 군관들을 불러 중군장에서 밀지를 받도록 했다. 그 밀지를 읽는 시위는 한중간에 서서 낭낭히 말했다. 효기영 정황기 부도통 겸 어전시위 부총관 위소보는 들으시오. 짐은 그대가 소림사에 가서 일을 처리하라고 했지 중도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소인의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공신을 모함하다니 이같이 멋대로 일을 처리하니 어찌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같이 터무니없이 떠드는 말들은 다시는 들먹이지 말라. 만약 한마디 말이라도 누설한다면 모두 머리통을 들고 북경으로 돌아와 짐을 만나도록 하라. 위소보는 그 소리를 듣자 그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그저 큰절을 하고 황상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 중군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여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춘과 장강년 등은 달리 더 무슨 말을 하지 못했다. 속으로 어린애가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것에 대해 황상께서 죄를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잘 대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위소보의 기분이 매우 언짢은 이때 옆에 있다간 핀잔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각기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다. 그 밀지를 가지고 왔던 시위는 위소보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나직이 말했다. 황상께서는 그대에게 모든 일을 조심하도록 분부하셨소이다. 네, 황상의 은전에 소신 위소보는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400냥의 은자를 꺼내 2명의 시위에게 나누어 주었다. 시위 2사람이 떠나간 후 그는 매우 답답했다. 설마 황상께서는 내가 오삼계를 모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원희방 그 녀석이 북경에 들어가게 된 이후 다시 실토했던 바를 뒤집어 엎고 내가 때려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일까? 아무래도 황제는 오삼계에게 너무 잘 대해주는 것 같다. 오삼계를 쓰러뜨린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로구나. 해질 무렵이 되어 원희방을 압송해 갔던 시위와 효기영의 관병들이 달려왔다. 이미 모두들 도박을 하는 것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길을 가는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며칠이 되지 않아 숭산소림사에 이르게 되었다. 주지는 성지가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무승려들을 데리고 산 아래까지 내려와 위소보 일행을 접대하여 절 안으로 모셨다. 위소보는 성지를 꺼냈다. 그리고 장강년으로 하여금 읽게 했다. 그는 장황하게 많은 글을 읽게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황실을 보좌한다느니 숭악 아래에 소실봉에 있는 풀잎마다 선로가 맺혀 있고 숲 위에는 부처님의 해가 떠오르며 무승려들을 밝혀주신 대로 명철한 승려가 나오더라는 말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소림사의 주지 회총을 호국 우성선사에 임명하며
모든 오대산에서 공을 세운 승려들에게는 상을 내린다는 대목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이에 효기영 정황기 부도통 겸 어전시위 부총관이자 짐이 내린 황마궤를 입은 위소보를 발령하니 도첩과 법기를 하사하는 바 즉시 삭발시켜드리시오. 앞에 점잖은 말들은 네 글자나 모아 한 구절로 만들고 있어 위소보는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마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얼굴빛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황제가 그에게 오대산으로 가서 화상이 되라고 한 것은 그가 응낙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림사에서 삭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 성지는 그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는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본다 해도 그 가운데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회총선사는 무승려들을 이끌고 황은에 보답하려고 했다. 묵군관들은 포상할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다. 회총선사는 입을 열었다. 위 대인이 황상을 대신해 출가를 하시니 이는 본사의 영광입니다. 그는 채도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위 대인께서는 황상 대신이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아니할 수 없소. 설사 노납이라 하더라도 감히 그대의 사부가 될 수 없소. 노납은 선사를 대신해 그대를 제자로 거두어 드리겠소. 그대는 노납의 사제이며 법명은 회명이요. 소림사의 승려들 중 회자 학렬에 드는 사람은 그대와 노납 두 사람밖에 없소이다. 위소보는 일이 이렇게 되자 눈에 눈물을 머금고 꿇어앉아 삭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회총선사는 먼저 채도를 가지고 그의 머리 위를 3번 밀어 머리카락을 깎아내렸다. 그러자 삭발을 해주는 승려가 나서더니 위소보의 머리카락, 그렇지 않아도 타서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을 싹싹 밀어 대머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회총선사는 말했다. 속세의 영화는 옛날의 어두움이니 오늘에서 밝음을 찾으셨소이다. 그러더니 황제께서 하사하신 도첩을 꺼내 회명이라는 2글자를 그 도첩 안에 적어 넣었다. 그리고 위소보에게 꿇어앉아 열애에게 절을 하도록 했다. 무승려들은 일제히 불호를 외쳤다. 위소보는 속으로 여간 화가 나지 않아 욕을 퍼부었다. 이 늙은 중대가리. 18대 조상까지도 덕을 쌓지 못하고서 나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는구나. 당신이 한번 아미타불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속으로 빌어먹어라 하고 욕지거리를 하겠다. 그는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내어 통곡했다. 대전에 가득 서 있던 군관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무승려들은 불호를 외우며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한참 울고 나서야 눈물을 거두었다. 사제, 본사의 승려들은 지금 대각관회, 징정화, 8자로 학렬을 삼고 있네. 본사의 관칭선사는 이미 28년 전에 원적을 했네. 절에 있는 징자 학렬의 무승려들은 모두 그대의 사질이 되는 것이라네. 그 즉시 무승려들은 차례로 나가 인사를 했다. 그 가운데 징심, 징광, 징통 등은 모두 그와 상당한 교분이 있는 사이였다. 위소보는 백발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는 징자 학렬의 노화상들이 모두들 자기를 사숙으로 부르고 징자 학렬 역시 적지 않은 화상들도 나이가 무척 많은데도 놀랍게도 그 자신을 사숙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그런데 정자 학렬의 무승려들도 40세는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인사를 할 때 놀랍게도 태사숙조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만 참을 수 없어 그는 껄껄 소리내 웃었다. 무사람들은 아직 그의 얼굴에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소리내 웃는 것을 보고 웃음을 금치 못했다. 강희가 어전시위와 효기영의 친병들을 소림사로 보낸 것은 원래 위소보를 호송해서 삭발하여 출가시키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러나 황제 대신이 어찌 흔히 있는 일이겠는가? 만약 이같이 크게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어찌 무승려들의 마음속에 이 일이 그토록 융성하고 중대한 일로 새겨지겠는가 말이다. 효기영의 참령인 부춘과 어전시위 조재현 그리고 장강년 등은 위소보에게 작별을 고했다.
위소보는 300냥의 은자를 꺼내 장강년으로 하여금 산 아래서 민가를 빌려 쌍아가 거주하도록 했다. 소림사는 언제나 여시주를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쌍아가 남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달마원 18라하는 모두 쌍아가 위소보의 하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산 아래에서 기다리도록 한 것이다. 위소보는 성지만 전하고 상으로 내린 물건들만 전해주면 즉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가 소림사에서 출가하리라고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위소보는 황제의 대신이고 또한 회자 학렬의 고승이니 절에서의 신분은 존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방장은 한 채의 커다란 선방을 그에게 내주었다. 사제께선 절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시오. 아침 저녁의 공부도 편리한 대로 하시오. 살생과 절도, 음란, 거짓말, 음주의 5 큰 계율 외에 나머지 작은 계율들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소이다. 이어서 그는 오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설명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계 가운데 거짓말이라는 일개는 나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겠는걸. 그리하여 물었다. 노름은 끊지 않아도 됩니까? 회총방장은 되물었다. 무슨 노름이요? 돈을 걸고 따먹는 노름이 왜다. 회총은 빙그레 웃었다. 5대 계율 가운데는 노름을 금지하는 계율은 없소이다. 다른 사람은 지켜야 하겠지만 사제는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나 혼자 지키지 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담? 설마 하니 내가 나를 상대로 해서 도박을 한단 말인가? 절에서 며칠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간 무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현자가 나에게 노항야를 시중 들라고 해놓고서 이 소림사에서 출가토록 할 줄 몰랐다. 그런데 언제쯤 오대산으로 가게 해줄까?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나한당 밖으로 갔다. 이때 징통이 6명의 제자를 데리고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무승려들은 그가 다가가자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절을 했다. 위소보는 손을 내저었다. 얘를 차릴 것 없네. 그대들은 계속 무술을 연마하도록 하게. 그러나 정자 학렬의 6명이 전개하는 권각법은 매우 정묘하고 은밀했다. 손씀씀이가 매서우면서도 민첩했다. 그리고 대련을 하게 될 때는 변화도 대단했다. 사숙조라는 자신과 견주어 볼 때 훨씬 고명한 편이었다. 이는 징통이 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 한 대의 주먹은 강맹하기는 하나 끈질긴 힘이 부족하다느니 또는 이 발길의 부위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으며 너무 높이 찼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는데 위소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자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종종 들은 것인데 소림사의 무공은 천하제일이라고 했다. 내가 절에 와서 화상이 된 지금 무공을 익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벼랑간 확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아이쿠, 그렇구나. 해대부 늙은 폐병쟁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무공은 모두 가짜다. 아무 쓸모가 없다. 소현자가 나로 하여금 소림사에 출가토록 한 것은 소림파의 진짜 실력을 익혀서 노황야를 제대로 보호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의 사부님은 벌써 28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누가 나에게 무공을 가르친다. 그는 잠시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주지 노화상이 나에게 그의 사제가 되라고 한 것은 본래 나에게 사부가 없도록 한 조처였다. 그러고 보니 이 늙은 땡초는 정말 교활하기 이를 데 없구나. 그렇다. 그는 내가 황제의 신복이고 만주의 커다란 벼슬아치라는 것을 알고 상승의 무공을 이 나이 어린 오랑캐에게 전수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겠지. 그대가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아서 배우지 못할 줄 알고 무림에서는 무공을 연마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는 것을 크게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회명선사로 말하면 소림사의 선배 고승이다. 본파의 제자나 자손들이 무공을 전수하고 익히는 것을 그가 옆에서 보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는 절 안에 각전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어떤 사람이 무공을 익히고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구경하곤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위소보라는 고승은 기초가 너무 형편없었다. 전날의 대부가 그에게 가르쳐준 무공은 진짜 실력이라 할 수 없었고 진근남이 전수한 그 내공도 그는 며칠 연마하지 못한 상태였다. 소림파의 무공은 박대하면서도 정심했다. 이같이 아무렇게나 본다고 해서 무슨 깨우침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는 오랫동안 지켜볼 참을성도 없었다. 소림사에서 한 달 남짓 돌아다니며 놀았으나 무공은 조금도 배울 수 없었다. 그의 성질은 아무려면 어때하는 편이었고 또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리하여 절안의 위치와 배분이 방장 다음 가는 선배가 학렬이 낮은 사람을 사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승려들은 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이날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날씨도 화창했다. 위소보는 온몸이 나른했다. 절 안에 남아서 화상들과 짝이 되다니 실로 재미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사문을 나서 발길 내키는 대로 산을 내려갔다. 속으로 오랫동안 쌍아를 못 만났으니 조그만 계집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녀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더군다나 절 안에서 매일같이 푸른 채소와 두부만 먹는데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쌍아에게 닭이나 오리 그리고 물고기들을 사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가 소림사박 영객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속으로 기뻤다. 잘됐다. 잘됐어. 그 누가 싸우고 있군. 그는 재빨리 다가갔다. 그러고 보니 몇 사람의 남자들 목소리 가운데 여자의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자 안에서 젊은 여자가 소림사의 4명 승려와 한참 언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내 승려는 위소보를 보자 일제히 말했다. 사숙조께서 오셨으니 이번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해봅시다. 그들은 정자에서 물러나와 합장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를 맞이했다. 이 4명의 승려는 모두 정자 학렬이었다. 위소보는 그들의 직책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니만큼 평소에 말도 잘하고 또 태도마저 부드러운 편인데 어인일로 두 젊은 여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그런데 두 여인을 보니 한 명은 20세 전후로 몸에 남삼을 걸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는 좀 적어 불과 16, 7세로 보였는데 몸에 담록색 의상을 걸치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 담록색 의상을 입은 소녀를 보게 되자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가슴팍은 마치 망치에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그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딱 벌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죽었군. 나는 죽었구나. 어디서 이처럼 아름다운 미녀가 왔단 말이냐? 이 미녀가 만약 나에게 시집을 와서 마누라가 되어준다면 소황제가 나와 자리를 바꾸자고 해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위소보는 체면을 따지지 않는 망나니가 아닌가. 위로 하늘을 오르고 아래로는 땅으로 기어들어갈 뿐 아니라 숲처럼 창이 나열된 곳은 물론이고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곳이나 화산이나 기름가마에 뛰어드는 한이 있어도 저 소절을 내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두 소녀는 4명의 승려가 나이 어린 중에게 사숙조라 부르고 또 매우 깎듯이 예를 차리는 것을 보자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삽시간에 그의 두 눈이 멍청해져 못 박힌 듯 노개 소녀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보통 남자라고 해도 그 같은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출가한 승려가 아닌가. 노개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 남삼의 소녀는 얼굴 가득히 노기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소보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어째서 고개를 돌리는 것일까?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미미하게 붉어지니 여춘원에 100명이나 되는 낭자들을 함께 세운다 해도 그녀의 눈썹 하나만큼도 예쁠 것 같지 않구나. 그녀가 한번 웃을 적마다 난 그녀에게 만냥의 은자를 준다 해도 손해볼 것 같지 않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방소저, 소군주, 홍부인, 건영공주, 쌍아, 그리고 그 주사위를 던졌던 정소저 등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보탠다 해도 눈앞에 이 선녀와 같은 소녀의 아름다움에는 견줄 바가 못 되는구나. 이 위소보는 황제는 싫고 신룡교 교주가 되는 것도 싫으며 천지회의 총타주가 되는 것도 싫다. 그리고 무슨 황마견이 사만화령의 일품이고 이품이라는 대관도 더욱더 마음에 두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 소저의 지아비가 되어야겠다. 삽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설사 끓는 물속이 아니라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되고 10,0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됐고 그 얼굴의 표정이 이상야릇하게 변했다. 내 승려와 두 소녀는 그가 갑자기 번긋하니 웃음을 띄었다가 갑자기 이를 가는 등 마치 실성한 듯한 태도를 보이자 눈살을 찌푸렸다. 정재와 정청은 몇 번이나 위소보를 불렀다. 사숙조, 사숙조. 그러나 위소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꿈속에서 깨어난 듯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남의 소녀는 처음에는 그가 호색하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안색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기에는 소화상이 10중 8구 백치일 거라고 생각했다. 속으로 우스꽝스러워 물었다. 이 소화상이 그대들의 사숙조란 말인가요? 정재는 재빨리 말했다. 소저는 하시는 말씀에 예의를 차리도록 하시오. 이 고승의 법명으로 말하면 회명으로서 본사 2분 회자 항렬에 고승 가운데 한 분이시며 바로 주지방장의 사제이외다. 2명의 여인은 약간 놀랐다. 곧 우스꽝스럽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노개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사저,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죠. 이 나이 어린 법사가 어찌해서 고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몇 마디의 말은 매우 카랑카랑하면서도 간드러졌고 나직하면서도 부드러워 사람을 녹일 것 같았다. 위소보는 혼이 반쯤 달아남을 느끼고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흉내냈다. 이 나이 어린 법사가 어찌해서 고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말을 흉내내게 되자 천박하고 망나니다운 태도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두 소녀는 즉시 얼굴을 굳혔고 4명의 정자 학렬의 승려들도 이 소사숙조가 너무 실례했다고 느끼며 무척 부끄럽게 여겼다. 그남의 소녀는 살며시 코웃음을 치더니 물었다. 그대가 소림사의 고승인가요? 위소보는 말했다. 승려는 승려이나 고승은 아니오. 그대들이 보기에도 나의 키는 작지 않소? 그러니 왜 승에 불과하오. 남의 소녀는 두 눈썹을 꿈틀하더니 말했다. 소문에 듣기에는 소림사가 천하무림의 총집산지라고 하며 72종류의 절에는 기피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자매 2사람은 마음속으로 흠모한 나머지 특별히 달려와 우러러 보고자 한 것인데 뜻밖에도 무공이 보잘것없을 뿐 아니라 절 안의 화상은 더욱더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번지르르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으니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실로 실망했어요. 3회, 우리 가자.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정자에서 나섰다. 정청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시주는 소림사에 와서 흉악하게 사람을 때리고 그냥 떠나겠다는 것이요? 설사 가더라도 존사의 명호를 남겨놓고 가시오. 위소보는 흉악하게 사람을 때렸다는 말을 듣자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그녀들은 사람을 때렸구나. 그러니 정청 그들이 언쟁을 벌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구나. 이때 정청과 정재 2사람의 왼쪽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다. 따귀를 맞은 것 같았다. 위소보는 일찍이 지객승의 무공이 절에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맴돈다는 말을 들어왔다. 방장은 그들의 언변이 좋고 무공이 낮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는 시주를 접대하도록 파견하였다. 소림사는 무림에서 커다란 명성을 떨친 지 1000여 년이 지났다. 매달 절로 찾아와서 무공을 가르침 받겠다는 무인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객승의 무공이 얕아야만 남과 손을 쓰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을 때 소림사는 싸움을 벌이는 장소가 되고 말 형편이었다. 그러면 자연수양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또 부처님의 남과 다투지 말라는 뜻을 크게 어기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채통도 서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남의 소녀는 이러한 이치를 알 턱이 없었다. 대뜸 손을 써서 두 명의 승려를 때리고 몹시 의기양양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대들의 이까짓 무공으로 이 소저의 사부님의 명호를 알려고 하나요? 그대들에게도 자격이 있나요? 정제는 조금 전 그녀에게 쓴맛을 본 경험이 있었다. 자기들 5사람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소녀가 산을 내려가게 되고 두 소림사 승려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을 널리 퍼뜨린다면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소림사의 명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네 승려는 시주들을 접대하는 것이 일이라 무공이 약하기 이를 데 없소. 출가인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어찌 남과 함부로 손을 쓴다는 것이오? 두 분이 폐사의 무공을 가르침 받겠다면 잠시 더 기다려주시오. 빈승이 달려가 몇 분의 사백과 사숙들을 모시고 와서 두 분께 구경을 시켜드리겠소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절 안을 향해 달려 들어가려고 했다. 벼랑간 남색 그림자가 번쩍였다. 정제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는. 그러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곤두박질 쳤다. 남의 소녀가 달려들어 발로 그의 다리를 걸었던 것이다. 정제는 몸을 벌떡 일으키며 노해 부르짖었다. 여시주, 그대는 어째서? 그남의 소녀는 깔깔 웃으며 오른 주먹을 뻗었다. 정제는 재빨리 오른팔을 뻗쳐 막으려고 했다. 남의 소녀는 왼손을 한번 낚아채더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오른팔 관절을 뽑아놓는 것이 아닌가. 곧이어 우지끈, 억하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졌다. 그 소녀는 순식간에 나머지 3명 승려의 손목뼈를 탈골시켜 놓았다. 네 승려는 한쪽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더욱 방어할 기력도 없게 되었다. 정제는 이때 여전히 단념할 수 없다는 듯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절 안으로 들어가 정갈을 하려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놀라 손과 발을 어떻게 놀려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벼랑간 뒷덜미가 바싹 조여들었다. 어느새 상대방에게 잡혀 들려졌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리는 순간 그의 뒷목에 있는 요혈까지 한꺼번에 잡아 올리는 바람에 그의 온 몸뚱이는 맥이 빠져 기운을 쓸래야 쓸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남의 소녀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었다. 그렇다면 자기의 뒷덜미를 잡아 올린 것은 물론 노계 소녀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미친 듯 좋아서 크게 부르짖었다. 이것 참 절묘하군. 절묘해. 그녀에게 이같이 움켜잡힌 것이 이 세상에 난생 처음 보람이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녀가 자기의 몸에다 몇 번 발길질을 하고 머리 위에 몇 대의 주먹이라도 내질렀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았고 즉시 얻어맞아 죽는다 해도 그 맛이 무궁무진하며 연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것 같았다. 이때 한 가닥의 담담하고 그윽한 향기가 풍겨왔다. 그는 크게 부르짖었다. 향기롭군. 향기로워. 남의 소녀는 노해 부르짖었다. 이 나이 어린 땡초는 매우 고약하군. 누이 그의 코를 잘라내도록 해요. 위소보는 이때 등 뒤에서 간드러진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그대는 천천히 뽑으시오. 너무 빨리 뽑지 마시오. 그 소녀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건 무엇 때문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이처럼 나를 잡고 한평생 놓지 않고 영원토록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소. 그 소녀는 노해 부르짖었다. 소화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나에게 횡설수설하기에요? 위소보는 갑자기 자기의 오른쪽 눈에 격렬한 아픔이 전해옴을 느꼈다. 그 소녀는 정말 그의 눈알을 뽑으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가슴 가득히 끌어올랐던 설레는 감정마저도 모조리 떨쳐버렸다. 그리고 두 손을 뒤로 하여 허겁지겁 낚아채려 들었다. 그저 자기의 뒷덜미를 잡은 그 손을 잡으려고 했다. 이때 그 소녀는 한 주먹으로 그의 등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위소보는 크게 부르짖었다. 아이쿠, 어머니. 그는 두 손을 뒤로 돌려서 마구잡이로 허우적거리며 휘둘러댔다. 그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홍교주가 전수해준 반초의 적정항룡이라는 수법을 펼쳤다. 순식간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이 손에 와닿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가슴팍을 움켜잡은 것이다. 이 일식은 본래 등 뒤의 적으로 하여금 몸을 움츠리도록 한 후 훌쩍 제주를 넘어서 적의 목에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대적 경험이 없어. 위소보가 그녀의 가슴팍을 잡게 되리라는 데 대해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초식을 펼친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 적정항룡의 나머지 반초 역시 펼칠 수 없었다. 그 소녀는 놀람과 수치심이 얽혀 두 손을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휘둘렀다. 그리고 위소보의 두 팔을 잡고 비틀더니 우지끈뚝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양팔 관절을 뽑아놓고 말았다. 이 일초는 유연기소였다. 이름은 매우 부드럽고 우아했으나 붉은 착골수 중의 악랄한 살수였다. 곧이어 그녀는 발로 위소보를 걷어차 일장 밖으로 나가떨어지게 했다. 그래도 그 소녀는 치미는 울화를 참지 못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유엽돌을 뽑아 맹렬히 위소보의 등을 내려찍으려고 했다. 위소보는 재빨리 몸을 뒹굴어서 정자 한복판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탁자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자 그 칼은 땅바닥을 치게 되었고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곧이어 그녀는 왼발을 뻗쳐 위소보를 탁자 안에서 나오도록 걷어찼다. 남의 소녀는 부르짖었다. 3회 사람을 죽여선 안 돼. 노개 소녀는 전혀 못 들은 듯 다시 한 칼에 힘을 주어 위소보의 등 뒤를 내리쳤다. 위소보는 다시 부르짖었다. 아이쿠, 어머니. 노개 소녀는 다시 두 번 칼질을 했다. 그렇게 칼부림을 당하게 되자 위소보는 뼈가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다행히 보이가 있어 몸을 지켜주었기에 상처는 입지 않았다. 노개 소녀는 다시 칼질을 하려고 했다. 남의 소녀가 칼을 뽑아들더니 창하고 그녀의 강철 칼을 맞고 부르짖었다. 이 소화상은 살 수 없게 되었어. 우리 빨리 가자. 그녀는 소림사에서 절안의 승려를 죽였으니 화를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했다. 노개 소녀는 아주 커다란 모욕을 받았고 자기 자신이 이미 소화상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놀람과 수치에 얽혀 갑자기 눈물을 두 뺨에 주르륵 흘리더니 팔굽을 구부려서 휘두르던 칼을 자기의 목으로 가져가 내리치려고 했다. 남의 소녀는 깜짝 놀라 급히 팔을 뻗쳐막았다. 급히 손을 써서 막는 바람에 그녀의 칼날을 약간 밀어낼 수는 있었으나 칼끝은 어느덧 그녀의 목에 상처를 내게 되었고 노개 소녀의 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남의 소녀는 놀라 부르짖었다. 3회, 그대는 이게 무슨 짓이지? 노개 소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만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남의 소녀는 칼을 버리고 그녀를 얼싸안으며 놀라 부르짖었다. 3회, 그대는 죽을 수 없어. 호련등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아미타불, 빨리빨리 치료를 하자. 남의 소녀는 울부짖었다. 구하기엔 이미 늦고 말았어요. 그러자 한 손이 등 뒤에서 뻗쳐왔다. 손가락을 연신 움직이더니 노개 소녀의 상처 입은 주위 혈도를 짚고 입을 열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니 소전은 너무 탓하지 마시오. 그리고 찍찍하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은 옷자락을 찢더니 노개 소녀의 목을 감았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그녀를 안아들었다. 남의 소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이었다. 노승은 노개 소녀를 안더니 재빨리 산 위로 달려갔다.
그녀는 당황한 김에 그 노승의 뒤를 따랐다. 그 노승은 그녀의 사매를 안고 소림사의 산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다시 노승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위소보는 석탁 아래서 기어나왔다. 두 팔이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맥없이 몸 옆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소전은 매우 악랄하군. 그런데 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까? 만약 그녀가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역시 뺑소니를 쳐야겠구나. 그러나 그 소녀의 절세적인 용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후끈 달아올랐다. 도망칠래야 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녀에게 가봐야지. 그는 두 팔이 격렬하게 아파오는 것을 참아내며 이마로부터 식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억지로 산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10여 걸음 옮기게 되었을 때 절 안에서 이미 10여 명의 승려들이 달려나와 그와 정자 항렬의 세 승려를 부축해서 대전 안으로 데려갔다. 그와 네 승려는 모두 관절이 탈골되었다. 삐고 탈골이 된 뼈를 고치는 것은 원래 소림파의 무공에 있어 장점이라 할 수 있었다. 즉시 승려가 그들의 뼈를 맞추어 주었다. 위소보는 급히 그 소녀를 보고 싶어 두 여시주가 있는 곳을 물어보고 곧장 동원 선방으로 다가갔다. 막 회랑을 지나게 되었을 때 8명의 승려가 손에 궤도를 들고 맞은편에서 다가왔다. 8명의 승려는 모두 계율원에서 일을 보고 있는 집사승이었다. 앞장을 선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입을 열었다. 사숙조, 방장 대사께서 부르십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 나는 먼저 그 소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봐야겠네. 그 승려는 말했다. 방장 대사께선 계율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숙조께선 즉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기랄. 나는 그 미모의 소녀를 보러 가겠다고 했다. 너는 못 들었느냐? 그는 평소 성질이 무척 좋은 편이었지만 마음이 다급해지자 그만. 절 아닌 것도 불구하고 상소리를 해댔다. 8명의 승려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감히 막지를 못했다. 그 즉시 네 승려는 위소보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나머지 네 승려는 정제 등 4명의 지객승을 부르러 갔다. 위소보는 동원 선방에 이르러 물어보았다. 소전은 죽지 않겠는가? 한 명의 노승이 대답했다. 사숙 상처는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위소보는 즉시 마음을 놓았다. 그남의 소녀는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위소보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 모두 이 소화상이 나빴기 때문이에요. 위소보는 그녀에게 혀를 쑥 내밀어 보였다. 그리고 망설였으나 끝내 방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지 못하고 몸을 돌려 계율원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계율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수십 명의 승려들이 몸에 가사를 걸치고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엄숙했다. 그를 앞송에 온 칼을 든 4명의 승려가 일제히 말했다. 방장 스님께 알립니다. 회명 스님을 데려왔습니다. 위소보는 이 같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큰나리 께서 신문이라도 한단 말인가? 빌어먹을, 무슨 큰일이라고 이 지랄들이지. 그는 커다란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불상 앞에는 수십 대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방장 회총선사는 왼쪽 모서리에 서 있었고 오른쪽 모서리에는 한 분의 노승이 서 있었는데 체구가 우람하여 노기를 띠고 있지 않았는데도 절로 위엄이 우러나는 사람이었다. 바로 계율원의 수좌 징식 선사였다. 정제, 정청 등 4승려는 아래쪽에 서 있었다. 회총선사는 입을 열었다. 사제, 열애보살께 예를 올리게.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예불을 올렸다. 회총은 그가 몸을 일으키기를 기다려서 입을 열었다. 산 아래의 정자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제가 계율원 수좌에게 말씀드리게. 녹정기, 김용원저, 제옥원 6장.
6. 노기소녀.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그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쟁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제, 자네가 이야기를 하게. 네. 정제는 몸을 돌리고 말했다. 방장과 수저사숙에게 품하는 바입니다. 제자 4사람은 정자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시주가 절 안으로 들어와 예불을 하겠다고 하길래 제자들은 완곡한 말로 본사에 지금까지 지켜온 규칙에 의하면 여시주를 접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좀 듬직한 여시주가 말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소림사는 자칭 무학의 정종이라 하며 72가지 절에는 하나같이 당대 무적이라고 하기에 우리들은 구경 삼아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무서운지 봐야겠어요. 제자는 말했어요. 폐사에선 결코 감히 스스로 무공이 당대 무적이라고 칭하지 못합니다. 천하각 문각파의 무공은 각기 장점이 있습니다. 소림파에서 어찌 그런 망발을 하겠습니까? 회총방장은 말했다. 그 말은 그럴듯하다. 매우 잘한 말 같구나. 그 여시주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림파는 그저 헛되이 명성만 떨치고 있을 뿐이고 하잘것없는 권각법은 겨우 가소로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는 말했습니다. 실례이지만 두 분 시주는 어느 문파에 속하는지요? 어떤 무림 선배의 고제자입니까? 회총은 말했다. 그렇다. 두 젊은 여인이 본사에 와 일을 일으키는 것은 본파의 무공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내력이 있을 것이다. 마땅히 그녀들의 문파 내력을 물어야 했다. 그 여시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우리들의 문파 내력을 알고 싶은가요? 그것은 참 쉬워요.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고는 벼랑간 제자와 정청 사제의 따귀를 갈겼으나 그녀의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제자들은 사전에 방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청 사제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어째서 함부로 사람을 치는 것이요? 그 여시주는 웃었습니다. 그대들에게 우리 문파 내력을 알리기 위해선 손으로 쓰는 무공을 보여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말할 때 회명 사숙조께서 오셨습니다. 징식은 물었다. 그 여시주가 손을 써서 너를 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던 수법은 어떤 것이냐? 정제와 정청 등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자들은 똑똑히 보지 못했습니다. 징식은 나머지 두 승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얻어맞지 않았으니 그 여시주의 수법과 신법을 보았겠지? 그저 철썩철썩하는 소리만 듣고 두 분 사형이 얻어맞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여시주들은 마치 손을 쓰거나 옮기지도 않은 듯 몸도 꿈쩍거리지 않았습니다. 징식은 방장 쪽을 바라보며 그의 계시를 기다렸다. 회총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집사승에게 말했다. 달마원과 반야당의 두 분 수좌를 모셔오도록 해라. 얼마 후 두 분 수좌가 차례로 도착했다. 달마원의 수좌는 징심이었다. 바로 오대산으로 응원을 갔던 18라한의 우두머리였다. 반야당의 수좌는 진관선사로서 80세 되는 노승이었다. 두 승려는 방장에게 인사를 했다. 회총은 말했다. 두 분 여시주가 본사에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어떤 문파인지 모르고 있네. 두 분은 박학하고 견문이 넓으니 함께 자세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네. 그리고 그는 즉시 경과를 이야기했다. 징심은 말했다. 4명의 사질들이 그녀가 손을 쓰는 것을 못 보았는데도 두 사람은 얼굴에 각기 따귀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공은 본파 천엽수 가운데도 있으며 무당파의 회풍장에도 있으며 곤륜파의 나간권, 공동파의 비봉수 등에도 이와 같은 수법이 있습니다. 회총은 말했다. 그저 이장을 쓰는 것으로 보아선 그녀들의 무공 문파를 알 수는 없군. 그런데 자네는 또 어떻게 하다가 그들과 손을 쓰게 되었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남이 소녀는 먼저 4명 화상의 팔목을 비틀었습니다. 회총은 4승려들이 손목과 팔뼈가 부러진 원인을 물었다. 4승려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연출해 보였다.
징심은 물끄러미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차례로 자세히 그 소녀들의 수법을 물었다. 최후로 위소보에게 물었다. 사숙께 여쭤봅니다. 그 소전은 어떻게 사숙의 두 팔을 비틀어서 분질렀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이 어르신께서는 뒷덜미를 그 아름다운 소저에게 더럭 움켜잡히게 되었소. 그리하여 전신이 욱신거리고 맥이 빠지더구려. 그녀는 바로 이곳을 잡았소. 그러면서 그는 뒷덜미를 가리켰다. 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대추혈로서 가장 중요한 요혈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손을 뒤로 돌려 그녀의 팔을 밀어내려고 했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먹에 등심을 얻어맞게 되었고 그만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소. 일이 다급해진 나머지 손을 허위적거리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슴팍을 한번 움켜잡게 되었소. 그 소녀는 그만 다급해져서 나의 팔목을 비틀어 놓고 나를 땅바닥에 내던지더니 마구 칼을 휘두르며 내려찍었소. 빌어먹을 사람을 죽이는데 미천이 들지 않는다고. 그녀는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친남편을 모살하여 젊은 과부가 될 작정이었나 봅니다. 무승려들은 그가 입으로 터무니없는 말들을 마구 짓거리게 되자 서로들 얼굴만 쳐다보았다. 징심은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손을 뻗쳐서 신용을 해보이자 그의 등심 승복자락에 세 가닥의 칼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그녀는 그대에게 3번이나 칼질을 했군요. 사숙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위소보는 의기양양해져서 말했다. 나는 보위가 있어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상처는 입지 않았소. 이 3번의 칼질은 다행히 나의 중대가리를 내려치지 않았소. 그 누이는 칼로 나를 쳤으나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아마 혼비백산한 모양으로 이 어르신의 무공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여긴 나머지 자기의 목을 자르려고 했소. 기실 나의 무공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것이 아니오. 그녀와 같이 화용월태를 지닌 소녀를 이 어르신은 결코 괴롭힐 생각이 없었는데 회총은 그가 계속 터무니없는 말들을 많이 짓거리게 될까봐 불쑥 입을 열었다. 사제 그만하게 되었네. 무승려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소녀가 자결을 하려고 한 것은 가슴팍을 붙잡히게 되어 지극히 커다란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위소보는 당시 생사가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의 옷자락에 난 3가닥 칼자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급한 김에 손을 뒤로 돌려 마구 허우적거리게 되었으니 적의 몸 어느 부위를 건드렸다고 해도 무슨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무공이 형편없이 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죽어라고 발버둥을 치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니 그런 순간에 어찌 어떤 규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징식은 대뜸 안색이 차분해지더니 입을 열었다. 사숙 처음 그 여시주가 말끝마다 사숙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욕을 하길래 사숙께선 진짜 계율을 어기고 남의 분열을 희롱하여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소이다. 그러고 보니 싸우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과실이고 계율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군요. 사숙께선 이리 앉으십시오. 그는 친히 의자를 가져와 회총의 아래쪽에 놓았다. 그 뜻은 계율을 어기지 않았으니 계율원에서는 당신을 상관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절 안에서 어른이니 마땅히 당신에겐 존경을 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희죽 웃으며 앉았다. 징식은 그의 태도가 경박하고 말하는 것도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사숙께서는 색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시주를 대하게 되었을 때 마땅히 정중한 행동과 근엄한 얼굴을 해야만 소림 고승의 풍모를 실추시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위소보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회총이 막 뭐라고 권고의 말을 하려고 할 때 반야당의 수좌진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문파가 없소이다. 징심은 의아해 물었다. 사형은 그 두 분 여시주에게 문파가 없다는 것이요? 훔쳐서 배운 무공이며
그녀들 두 사람의 붕근 착골수 가운데는 무당, 곤륜, 점창, 공동 사파의 수법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사숙의 등에 한 3번의 칼질은 이미 청성, 그리고 산서성의 육합도의 산문도법이 포함되어 있어. 위소보는 크게 의아한 마음이 들어 입을 열었다. 그녀들의 그와 같은 초식을 보고 그대는 모두 내력을 알 수 있단 말이오? 위소보는 진관이 8살 때 소림사에 출가하여 70여 년 동안 무학에만 몰두하여 한 번도 절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무학의 전적을 모두 읽어 아는 바가 지극히 높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소림사 달마원은 본래 전적으로 소림파의 무공을 연마하는 곳이었고 반야당은 전적으로 천하각 문각파의 무공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반야당의 수십 명의 고승들은 하나같이 한파 또는 여러 파의 무공에 정통하고 있었다. 소림사의 무승려들은 수나라 말기에 이세민을 도와 왕세충을 평정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미 위세를 천하에 떨칠 수 있었으며 천여 년 동안 그 명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는 물론 소림파의 무공이 박대하고 정묘하여 깊이가 있다는 것도 원인이 있었지만 반야당에서 다른 문파의 무공을 착실히 연구했다는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다른 문파의 무공을 통달한 이후 첫째로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여 소림파의 무공이 부족함을 구할 수 있었고 둘째로는 다른 문파의 고수들과 겨루게 된다면 먼저 상대방의 내력을 알게 되었으니 자연히 크게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리고 소림사의 제자들은 강호에서 경험을 쌓아 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방장과 자기의 사부에게 인사를 한 이후 계율원으로 가서 자기 자신은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을 보고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반야당으로 가서 자기가 경험한 바와 들은 바를 보고해야 했다. 다른 문파의 무공 가운데 1초일씩이라도 취해야 할 무공이 있다면 반야당에서는 기록을 했다. 이와 같이 수천 년간 쌓이고 쌓이게 되자 천하각 파 무공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설사절 안에 재지가 탁월하고 걸출한 인재가 없다 해도 문 영웅들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진관은 그저 무학에만 몰두하여 세상 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됨이 약간 멍청한 데가 있었다. 그렇지만 각문, 각파의 무공에 대해서는 정묘하게 분별할 줄 알았다. 선비들은 글을 많이 읽고 난 이후 너무나 많은 양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그저 책벌레라는 뜻으로 불리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진관선사는 그야말로 무공을 익히다가 무공벌레가 된 셈이었다. 그는 한평생 동문과 대련을 한 외에 한 번도 외부 사람과 일초반식을 싸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학에 관하여 아는 바는 지극히 넓어. 소림사의 무승려들은 그를 당금 세상의 제일인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징식은 말했다. 원래 두 분 여시주께 아무런 문파가 없다니 이 일은 해결하기 쉽게 되었소. 그저 그 소저만 치료하여 그녀들을 내보낸다면 아무런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정제는 말했다. 그녀들 두 여시주가 서로 사자매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사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옥사부가 있다 해도 명문대파의 고명한 인물은 아닐 것이외다. 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총방장은 말했다. 두 분 여시주가 나이가 젊어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난 시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싸움에 있어 우리 쪽은 별로 잘못이 없다고 하겠네. 그렇지만 역시 예의는 잃지 말아야지. 두 분 여시주를 반드시 잘 접대하도록 하게. 자, 이제 헤어지지.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징심은 미소했다. 처음에 저는 무림에서 어느 분의 고수가 나와 2명의 소녀에게 가르친 후 일부러 본파를 욕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소림사는 명성을 1000년이나 누리고 있는데 우리들 손에 와서 곤두박질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승려들은 미소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가 볼 때 소림파의 무공은 명성은 대단하나 기실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고 보여지는구려.
회총은 문을 나서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아연해져 고개를 돌렸다. 위소보는 말했다. 정재, 정청, 자네들은 몇 년 동안 무공을 배웠는가? 정재는 14년을 배웠다고 했고 정청은 12년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나 모두 스스로 자질이 낮아 진보가 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회총 방장은 입을 열었다.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도를 깨닫고 해탈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무공의 고하는 가장 뒤로 치는 일이라네. 위소보는 고개를 흔들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큰 병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계집애로 말하면 나이가 2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쪽에서 일초를 훔치고 서쪽에서 일식을 배워 각문, 각파에 잡탕쯤 되는 무공을 섞어 10여 년 무공을 쌓은 소림사의 승려로 하여금 당황하여 도망치도록 만들고 오줌을 싸면서 전혀 반항 한번 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몸을 묻힐 곳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무당파나 곤륜파의 반식은 우리 소림파의 정통 무공보다 훨씬 무섭다고 봐야겠죠. 회총, 징식, 징심 등의 승려들은 매우 겸연쩍어졌다. 위소보의 그 같은 말이 비록 귀에 거슬렸으나 일시의 변명이나 반박할 수 없어 생각했다. 정재 등 네 사람의 무공은 형편없다. 어찌 소림파의 정통 무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진관은 이때 고개를 끄덕였다. 사숙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징식은 의아하여 물었다. 어찌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오? 상대방의 잡탕 무공이 우리 정통 무공을 대패시켰으니 이 가운데는 아무래도 석연찮은 점이 있네. 회총은 말했다. 각자의 자질과 천분이 다른 법. 정재 등은 원래 무공을 장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들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데 바쁘다네. 그거야말로 불법을 크게 펼치는데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지. 정재, 정청, 정본, 정원 너희들 네 사람은 지객이라는 직책을 그만 맡고 이후는 좀 더 무공을 연마하도록 해라. 정재 등 4명의 승려는 허리를 굽혔다. 무승려들은 계율원을 나섰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진관은 눈살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그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총과 징심은 서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이와 저 젊은이는 모두 멍청한 데가 있으니 아랑곳할 바 없다. 그리고는 자기의 선방으로 되돌아갔다. 진관은 마당에 있는 공손수라는 나무에서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더니 입을 열었다. 사숙, 나는 그 여시주를 한번 만나봐야겠소이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그거 참 잘 되었구려. 나도 가겠소. 두 사람은 동원 선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기소녀의 병을 간호하던 노승이 마중 나왔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소? 칼의 상처가 깊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보니 노기소녀는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는데 두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여 투명할 정도였다. 목을 하얀 배로 감아놓고 있었다. 오른손은 이불자락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5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며 부드러웠다. 그야말로 배곡으로 깎아 만든 것 같았다. 손등 위에는 손가락이 끝나는 곳에 5개의 조그맣고 둥근 보조개와 같은 것이 살짝 패어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크게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조그만 손을 만지고 싶어 입을 열었다. 그녀에게 맥박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손을 뻗쳐 일부러 그녀의 맥을 잡는 척하려고 했다. 그 남이 소녀는 바로 침대 끝에 서 있었는데 그가 들어오자 이미 울화가 치밀었던 터라 앙칼지게 호통을 쳤다. 나의 누이 몸에 손대지 말아요. 여전히 그가 손을 움츠리지 않자 왼손을 뻗쳐 그의 손을 잡으려 들었다. 진관은 중지로 그녀의 왼손 손바닥 옆에 있는 양곡혀를 튕기며 말했다. 그대의 이 일초는 산서성 학 집안의 금나수군.
남이 소녀는 손을 움츠리며 팔굽을 내밀었다. 진과는 손가락을 뻗쳐 그녀의 팔굽 밑에 있는 소해혈을 튕기려고 했다. 그 소녀는 오른손을 뒤로 돌려 냅다 치려고 했다. 진과는 다시 중지를 퉁겨 그녀가 초식을 거두고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었다. 그 소녀는 놀람과 분노에 얽혀 두 개의 주먹을 질풍처럼 내뻗었다. 삽시간에 7, 8권을 격출했다. 진과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7, 8번이나 퉁겼다. 그 소녀는 아이쿠 아이쿠 소리쳤다. 오른팔 청냉연이 중지에 튕겨지게 되자 손과 팔을 꼼짝할 수 없었다. 죽일 화상. 진과는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살아있어. 만약 죽었다면 어찌 손가락으로 그대를 퉁겼겠소? 그 소녀는 그의 무공이 무서운 것을 보자 두려움을 느꼈으나 입으로는 지지 않으려고 욕을 했다.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진과는 어리둥절해져 물었다. 여시주가 어떻게 아시오? 설마 그대에게 성견지명이 있다는 말이오? 그 여시주는 살며시 코웃음 쳤다. 흥! 소림사의 화상들은 그저 입만 번지르르 하더라. 그녀는 진관이 자기에게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노화상은 무공은 비록 고강하나 세상 일에 있어선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한평생 절에서 나가본 적이 없었다. 거기다가 절 안의 승려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거짓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천하에서 결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소림사의 화상들은 입만 번지르르 하다고 말을 하자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제밥 가운데는 참기름을 너무 많이 섞었던가. 그는 옷소매 자락을 들어서 입술가를 훔쳤다. 기름때가 묻지 않는 것을 보고 혓바닥을 내밀어 한 번 쓱 입술을 훑어보았으나 여전히 매끄러운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정이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이 소녀가 나직이 호통을 쳤다. 나가요. 우리 사매를 깨우지 말아요. 진과는 말했다. 울어져. 울어져. 사숙 우리 나갑시다. 위소보는 멍하니 침대 위의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혼이 떠나간 상태여서 대답은 했으나 걸음은 옮겨지지 않았다. 남이 소녀는 천천히 그의 등 뒤로 돌아가 갑자기 손을 뻗쳐 맹렬히 밀었다. 위소보는 아이쿠 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녀에게 밀려 곧장 방 밖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쿵하니 세차게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연신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진과는 말했다. 그 일초는 강하일하군. 본래 노산파의 장법이지. 그런데 여시주는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는군. 그리고 입을 중얼중얼하면서 방을 나와 위소보를 부축하며 말했다. 사숙, 그녀가 그 일장을 밀어올 때 13가지에 응수하는 방법이 있소이다. 만약 그녀와 싸우기 싫다면 6가지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라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만약 반격하려고 한다면 손목 구부리기, 팔굽 들어올리기, 손가락 퉁기기, 역으로 혈도 짚기, 팔 잡기, 비스듬히 맞기, 거꾸로 차기 등 7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 한 가지마다 모두 상대방의 일격을 해소시킬 수 있소이다. 위소보는 나가떨어지는 바람에 등과 팔이 아파왔다. 그렇지 않아도 성이 나 있던 참이라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이제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소? 진과는 말했다. 네, 사숙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모두 이 사질의 잘못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야기했다면 사숙은 피하기만 했더라도 이렇게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두 소녀는 흉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들이 대뜸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온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 노화상들은 두 계집의 무공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퉁기자마자 그녀는 이쪽으로 다가와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 못했다. 내가 저 계집애를 마누라로 삼게 된다면 반드시 노화상을 달래서 나를 보호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노화상은 이렇게 늙었다.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를 일이다. 만약 내일이라도 죽게 된다면 야단날 일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그대가 조금 전 손가락으로 퉁기자 그 계집애는 꼼짝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슨 무공이요? 그것은 일지선이라는 재간입니다. 사숙은 모르십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모르오. 그러니 그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진관은 말했다. 사숙께서 명하시니 물론 명을 받들어야지요. 이 일지선의 무공은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혈도를 정확히 겨냥하기만 하고 손가락의 힘이 상대방의 혈도를 되찌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그것 참 잘 되었소. 빨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는 속으로 이 무공을 익히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몇 번 튕기기만 한다면 노기소녀는 꼼짝하지 못할 것이고 그때 그녀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 것쯤은 수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다. 그리고 배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은 더욱더 귀가 솔깃한 한마디이기도 했다. 그는 천하의 무공 가운데 이토록 묘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삽시간에 싱글벙글 웃으며 온몸이 근질근질해졌다. 진관은 말했다. 사숙께서 역근경 내공을 제 몇 층까지 연마했는지 모르겠군요. 사숙께선 한번 일지를 퉁겨서 시험해 보십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어떻게 퉁기는 것이요? 진관은 손가락을 구부리더니 툭 하고 튕겼다. 그러자 찍하는 소리와 함께 세찬 기운이 격사되어 나가 곧장 한 잎의 낙엽이 두둥실 떨어졌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것 참 재미있군. 그리고 그의 흉내를 내어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중지를 눌렀다가 퉁겨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아무런 기척도 없었고 먼지 하나 이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원래 사숙은 역근경의 내공을 익히지 않았구려. 이 내공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반야장을 연마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사숙과 반야장을 대련해보지요. 사숙의 장력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본 이후 다시 역근경을 전수하도록 하지요. 반야장도 나는 모른다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화금나수로 대련을 하지요. 무엇이 염화금나수요? 들어본 바도 없고. 진관은 얼굴에 난처한 빛을 띠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시 더 얕은 것으로 시험해 보도록 하지요. 금강신장을 시험해 본 후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다면 바람일수부터 시험해 보기로 하지요. 그것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산화장으로 시험해 보기로 하지요. 그렇군. 사숙의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와 같은 장법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군요. 위타장은 어때요? 복호권, 나한권, 소림장권. 진관은 줄곧 권법을 주어 섬겼으나 위소보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진관은 위소보가 기초 권법도 모르는 걸 보고 말했다. 우리 소림파의 무공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문한 이후에는 먼저 장권을 익히고 그러고 후에는 다시 나한권을 익히게 되죠. 그런 연후에야 복호권을 배운 다음 내외공에 있어서 상당한 기초를 쌓게 되었을 때 위타장을 배운답니다. 만약 위타장을 배우기 싫다면 대자대비천 수식을 배워도 되지요. 위소보는 입술을 달싹이며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했다. 그 대자대비천 수식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내뱉지 않았다. 해로공이 가르친 그 대자대비천 수식은 대부분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진관은 계속해서 말했다. 위타장을 배우든 대자대비천 수식을 배우든 간에 총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7, 8년 정도면 됩니다. 만약 이해력이 높다면 곧이어 산화장을 배우게 되지요. 산화장을 배우게 된다면 무림의 다른 문파의 제자들은 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답니다. 다시 바람일수를 배울 수 있을지는 각자의 성격이 바람일수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지요. 정제와 정청, 그 몇 명의 사질들은 모두 복호권을 연마하는 데 적합지 않기 때문에 진도가 매우 느리지요.
어쩌면 다시 10년이 지나야 정청은 위타장을 연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제는 무공을 배우는데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역시 전문적으로 금강경이나 읽고 참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군요. 위소보는 찬 기운을 들이마셔야 했다. 그대는 일지선이 배우기 어렵지 않다고 했으면서 소림장권부터 연마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와 같이 한 가지씩 권법과 장법을 익혀나가서 일지선을 연마하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리게 돼요. 진관은 말했다. 이것은 반야당의 전적 가운데 기록이 있습니다. 5대 이후 후진 때 본사에서는 한 분의 법회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타고날 때부터 지혜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입사한 지 36년 만에 일지선을 연성했지요. 그야말로 진전이 신속하여 그 전에 그토록 진전을 보인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답니다. 아마도 그는 전생에 반드시 무학대종사였으며 많은 무공을 전생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남송 건영간에 영흥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역시 39년이라는 세월을 들여 일지선을 연마하셨답니다. 모두 하늘이 내리신 총명한 분이시고 100년에 한 번 얻기도 힘든 기재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탐복하고 있답니다. 선배님들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은 그저 그리워하고 상상할 뿐이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무공을 익히기 시작해서 일지선을 연성할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소? 사질은 11살 때부터 소림장권을 익히게 되었지요. 어찌되었든 재수가 지극히 좋아 은사인 회지 선사 좌하에 들어가게 되어 동문 사형제들보다 좀 더 빨리 배웠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11살 때부터 연마해서 53세에 어느 정도 터득했다면 모두 합쳐 42년 만에야 연성한 셈이 아니오? 진관은 의기양양해져 말했다. 42년 만에 일지선을 연마한 것은 본파 천여년 이래 내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셈이죠.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의 내력은 수위가 평평해서 만약 지력을 두고 논한다면 아마도 서열은 72 이하가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한 그는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표정을 지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대의 서열이 세 번째이든 70번째이든 간에 나는 전생에 연마를 하지 못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무공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한 바이니 42년이란 세월에 걸쳐 그 일지선을 연마하게 된다면 나의 그 계집애는 모두 5, 60세의 할망구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그는 말했다. 상대방 소전은 12년 연마한 것에 불과한데 그대는 4, 50년 걸려서 연마하여 간신히 그녀를 이겼으니 실로 형편없는 노릇이군. 진관 역시 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줄곧 속으로 헤아려 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소림파의 무공이 그토록 상대방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실로 좋지 못한 일이죠. 뭐가 좋지 못한 일이야? 정말 큰일 날 일이지. 우리 소림에선 이번에야말로 무림의 속이나 발귀를 잡지 못하게 되었소. 그대는 반야당의 수좌인데도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천 수만의 전대 소림파의 고승들을 대할 수 있겠소? 그대가 죽은 후 무슨 선사임네, 무슨 법사임네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오? 나의 사형회지 선사 등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꾸짖을 뿐 아니라 그대가 밥 먹고 똥만 쌀 줄 알았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으며 또 방법을 강구해 소림파의 위명을 보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워 죽을 노릇이 아니겠소? 진관은 주름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매우 황송하다는 듯 말했다. 사숙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사질은 돌아가 반야당의 무공 전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방법을 써서 속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렇소. 그대가 만약 조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소림파는 무림의 일에 다시 끼어들 필요가 없어지요. 차라리 두 분의 소절을 모시고 와 그 큰 소절을 방장으로 세우고 어린 소절을 반야당의 수좌로 모셔야 될 것이요.
그녀들 두 사람이 무공을 전수하게 된다면 우리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무공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 아니겠소? 진관은 어리저래져서는 물었다. 그녀들 두 분 여시주가 어찌 본사의 방장과 수자가 된단 말입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그러니까 그대가 무공을 속성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큰 탈이 아니겠소? 방금 그대 자신이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소림파는 이후부터 무림에서 발을 디딜 땅마저 잃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본사에 수천 명이나 되는 화상들은 모두 다 그 두 소녀를 사부님으로 모셔야 할 것이요. 그리고 모두들 10여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소림파의 무공을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할 것이 아니겠소? 그 소저는 그저 1년이나 반년 동안 배웠는데 우지끈뚝, 우지끈뚝, 우지끈뚝 하면서 소림사 화상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분질러 버렸어. 모두들 손발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니 차라리 소저들을 불러서 반야당의 수자로 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냔 말이오. 이와 같은 말에 진관은 그만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고 두 손을 마구 부들부들 떨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네네, 두 분 소저를 모시고 본사의 방장과 수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때 우리는 소림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파라고 하지요? 아예 소녀파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이요. 소림사를 소녀파로 고쳐 부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산문에 걸려있는 편액을 내려서 림자를 지워버리고 계집 여자로 바꾸어 써넣는다는 말이요. 글자 한자 고치는 일이니 그것이야 수월한 노릇이 아니겠소? 진관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방법을 꼭 강구해 보도록 하지요. 사질이 모시지 못함을 양해하십시오. 그리고 합장하더니 몸을 돌렸다. 위소보는 말했다. 잠깐, 이 일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오. 만약 절 안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알게 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어째서인가요? 모두들 그대를 믿지 못하게 될 테지만 그대가 그 방법을 강구해낼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거기다 그 두 소저가 아직도 절 안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으니 모두들 크게 놀란 나머지 간이 떨려 우르르 달려가 그 소녀들에게 큰 절을 하고 사부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이절 커다란 소림파는 그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소? 사숙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이 일은 본파의 흥망성쇠와 관계되는 일이니 절대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이 나이 어린 사숙이 먼 앞길을 크게 내다볼 줄 알고 또한 선배고 사숙이라 역시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그가 총총히 달려가는데 소매자락마저 벌벌 떨리는 것을 보고 그가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화상이 늙은 목숨을 걸고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가 남과 상의만 하지 않는다면 저 우둔한 화상은 내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쉬고 있는 나이 어린 소녀의 꽃과 같은 얼굴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바라보고 싶어 몇 걸음 다가갔다. 그런데 휘장 안에 갑자기 남색 치마가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남이 소녀가 손씀씀이가 악랄하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더군다나 그의 곁에 진관이 없어 보호를 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혼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는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는 동원 선방으로 가 살펴보았다. 병을 치료하던 노승이 말했다. 사숙께선 일찍 일어나셨군요. 여시주의 상처는 좀 나았습니까? 그 여시주는 야밤에 깨어나 자기가 본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드시 떠나겠다고 하며 무례한 말을 마구 했습니다. 사질이 좋은 말로 권했지만 그녀는 결코
소승의 절간에서 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소보는 그가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소녀가 자기를 소음적이라고 했든지 아니면 소학승이라고 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사질은 그녀에게 날이 밝은 후 떠나라고 다시 권했지만 그 여시주는 발버둥 치며 몸을 일으켰지요. 그녀의 사저가 그녀를 부축해서 나갔습니다. 사질은 감히 막을 수 없었지요. 어찌되었든 그 여시주의 상처는 생명엔 지장이 없고 해서 그녀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었답니다. 이미 이 일은 방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정말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소저가 떠나갔다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녀는 이름도 성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낸담? 그는 이 노승이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탓하며 몇 마디의 원망을 했다. 그 두 개 집에는 얼굴이 아주 예뻐 여느 사람과는 크게 다르다. 그리고 손을 쓸 때는 각 문각파의 무공을 다 지니고 있었으니 언젠가는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는 반야당으로 걸어갔다. 진과는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수백 권이나 되는 얇은 책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는데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 같았다. 그의 모양을 보건대 아직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위소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멍하니 쳐다보더니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 했다. 놀랍게도 그는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생각하느라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느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그의 표정이 고뇌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소녀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지금 급히 서둘 것은 없다고 말하려다 급히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가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얘기를 하면 이 노화상은 게으름을 피우게 될 것이다. 어느덧 한 달 남짓이 흘러갔다. 위소보는 종종 반야당으로 가보곤 했다. 진과는 비쩍 말랐고 안색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멍청해졌다. 때로는 일어나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보곤 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며 주저앉았다. 위소보는 이 노화상이 매우 우둔하여 한 달 이상을 애써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방법도 강구하지 못했다고만 생각하고 그 자신은 소림파의 무공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기틀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기실 소림파의 무공은 어느 것이나 차라리 길게 느렸으면 느렸지. 빨리 연성되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무공이라 할 수 있었다. 초조히 속성을 강구한다는 것은 바로 소림파 무공의 금기라고 할 수 있었다. 진과는 천하 무학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바가 없을 정도였다. 그가 소림파의 금기 조항을 깨뜨리고 달리 속성법을 창안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한평생 배운 것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이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다. 위소보는 절에서 이미 수개월을 보냈다. 이렇게 나날을 보내는 동안 매일같이 그는 수십 번씩 그 노기 소녀를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너무나 답답해서 은자를 지니고 서쪽으로 소실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한 고을로 갔다. 이곳은 담두포라는 곳이었다. 그는 옷가게에 들러서 한 벌의 옷과 수건, 그리고 신발과 양말을 샀다. 그리고 곧 밖에 산동굴로 들어가 바꿔 입었다. 그러고는 승포 자락과 승해를 보따리에 넣고는 어깨에 짊어지고 개울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마치 부잣집 자제 같았다. 그는 고을로 되돌아가서 한 주루에서 닭고기와 오리구이, 그리고 물고기를 시켜서는 배불리 먹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도박장에 가서 한바탕 노름을 해야겠다. 그는 도박장이 반드시 좁은 골목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리를 가로질러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서서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골목길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노름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7번째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끝내 누군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청고왕이다. 다 먹었다. 이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흐뭇해지며 기분이 좋아졌다. 소림사에서 때때로 듣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와 비교해 볼 때 실로 극락세계와 18층 지옥의 차이를 느꼈던 것이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뻗쳐 문을 열었다. 한 명의 40여 세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모자를 삐뚤게 쓰고 걸어 나와 곁눈질을 하며 물었다. 무엇하는 사람이요? 위소보는 품속에서 은자를 한 덩이 꺼내 손에 들고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며 웃었다. 손이 근질거려 몇 냥의 은자를 잃고 싶어 왔소. 이곳은 도박장이 아니고 당자이회다. 소형제, 그대가 소저들과 놀고 싶다면 몇 년 더 있다 오시오. 위소보는 이미 오랫동안 노름을 하지 않아 도박에 굶주려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청고왕이다. 다 먹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이후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노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었다. 더군다나 기녀원이라면 바로 옛집으로 되돌아온 셈이니 어찌 떠나갈 수가 있는가.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나를 위해 몇 사람 불러 모아주시오. 오늘 한판 벌여야겠소. 그리고 오늘 밤 이 도련님께서는 가장 비싼 술과 음식을 시켜 먹도록 하지. 그는 2냥이나 되는 은자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이것으로 용돈이나 하시오.